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지만 이서에게는 거대한 덫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능숙하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은 뛰지 않았다. 그저 먹잇감을 구석으로 모는 노련한 사냥개처럼 그녀의 모든 퇴로를 하나씩 차단하고 있었다. 어떻게 벌써 여기까지... 서한은 마른 침을 삼켰다. 회사의 비리를 담은 데이터를 빼내 도망친 지 불과 몇 시간. 박진우 회장의 소나기가 이렇게까지 빨리 자신을 덮쳐올 줄은 몰랐다. 잡히면 끝이다. 그녀가 가진 데이터는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범죄의 증거. 그 증거가 자신과 함께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정문 출입구도, 체크인 카운터도 모두 그들의 감시 안에 있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잡히고 말 것이다. 그녀의 머리가 필사적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 그들이 감히 손댈 수 없는 존재.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의 절박한 시선이 인파 속을 헤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를 발견했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터주는 한 무리의 중심. 그곳에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의 남자가 서 있었다. 딱 벌어진 어깨, 값비싼 수트,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무심한 듯한 차갑고 오만한 얼굴. 그의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위압감. 그는 공항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남자였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서아가 그를 선택한 이유였다. 더 큰 포식자의 그늘에 숨는 것.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서아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그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의 앞을 지키던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빨랐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틈을 파고들어 그의 바로 앞에 섰다. 남자의 시선이 아주 잠시 귀찮다는 듯 그녀에게 머물렀다. 칠흑 같은 그의 눈동자는 너무나도 깊어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비켜. 남자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서한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자신의 인생을 건도박의 패를 던졌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정적. 남자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었다. 그의 경호원들은 물론 그를 수행하던 비서진들조차 귀를 의심하며 넋을 잃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주목했다. 서아를 쫓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조차 이 황당한 상황에 걸음을 멈춘 채 굳어버렸다. 남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겁에 질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작은 얼굴. 하지만 그 안에 절박함과 함께 꺼지지 않는 반항의 불꽃이 함께 타오르고 있는 모순적인 눈동자. 그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비틀었다. 그는 그녀의 등 뒤 어색하게 멈춰 선 사내들을 향해 턱짓을 했다. 저들 때문인가? 서한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단번에 이 모든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제가 왜 당신이어야 하지? 그의 질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서한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그의 마음을 움직일 단 한마디가 필요했다. 당신에게 제가 필요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에서 제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니까 그것은 애원이자 동시에 도발이었다. 당신의 힘을 증명해 보라는 듯한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끼어든 이 흥미로운 변수를 가만히 관찰했다. 지루하고 예측 가능했던 그의 세계에 아주 오랜만에 나타난 예측 불가능한 존재. 재미있는 도박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건 도박에서 줘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경호원들에게 아주 짧게 명령했다. 처리해. 그리고는 다시 서아를 돌아보았다. 그의 입에서 그녀가 평생을 걸고 기다렸던 대답이 흘러나왔다. 좋아. 그는 그 한마디를 남긴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VIP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서아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다. 그의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녀와 검은 양복의 사내들 사이에 철벽 같은 방어벽을 만들었다. 사내들은 감히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그림자, 세계 금융계를 움직이는 거대 신디케이트 은성의 총재. 강태하, 그에게 섣불리 덤비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서아는 강태하의 넓은 등 뒤에 서서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방금 지옥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또 다른 지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일지도 몰랐다. 강태하의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은 이서아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차 안의 모든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창밖을 보았지만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량은 서울의 심장부,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곳에 위치한 더 팰리스 세베르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VVIP 전용 엘리베이터는 그들을 꼭대기층, 단 한 세대만을 위한 펜트하우스로 실어 날랐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집이 아니라 하나의 왕국이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최소한의 가구만이 완벽한 계산하에 놓여 차가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생활의 흔적도 느껴지지 않는 공간은 아름답다기보다 거대하고 쓸쓸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단정한 용모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강태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총재님, 오셨습니까? 조, 실장, 준비는 됐나? 네, 준비해두었습니다. 조 실장이라 불린 남자는 서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거실 중앙의 테이블 위로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다. 강태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서에게 턱짓을 했다. 앉지.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맞은편 소파에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앉았다. 내 제안을 받아들인 걸 환영하지. 이서아 씨, 제 이름을 어떻게 공항에서 당신을 쫓던 놈들. 내가 처리하라고 지시했어. 그놈들 주머니에서 당신 신분증이 나왔더군. 그의 말은 서아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제 당신 차례야. 왜 쫓기고 있었는지, 당신 정체가 뭔지 모든 걸 말해. 그걸 말하면 제 안전을 보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아는 지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태하는 흥미롭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이 집에서는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당신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릴 수 없어. 대신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가리켰다. 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할 거야. 그것은 혼인 계약서였다. 계약 기간은 1년. 서아는 법적으로 강태하의 아내가 되어 그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한다. 대신
그녀는 그의 허락 없이 이 펜트하우스를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으며 그의 모든 질문에 거짓없이 대답해야 하고 그의 사적인 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은 보호라는 이름의 완벽한 소유 계약이었다. 서아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이 한 조항에 멈췄다. 이 조항을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강태하는 물론 조 실장의 눈썹마저 살짝 위로 올라갔다. 말해봐. 제가 가진 모든 정보와 진실을 총재님께 드리는 대가로 저는 총재님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한번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은성그룹의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식이요. 그것은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찾아낸 유일한 방역의 카드였다. 강태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협상하려는 그녀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재미있는 여자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도박 받아주지. 조 실장은 즉시 계약서를 수정했고 서아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유를 팔아 목숨과 방역의 기회를 산 것이다. 서아가 조 실장을 따라 자신의 방으로 안내된 후 강태하는 서재에서 다시 그를 마주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저 여자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협상을 시도하는 담력은 처음 봅니다. 그래, 강태하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워. 죽기 직전의 상황에 몰린 사람치고는 너무 침착하고 너무 영리해.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그는 시가를 꺼내 불을 붙였다. 조 실장, 은성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서아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공항에서 그녀를 쫓던 놈들의 배후도 알아내. 특히 박진우 그놈과 관련이 있는지도. 알겠습니다. 총재님. 조 실장이 물러간 후 강태하는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서아, 그녀는 과연 적이 보낸 치명적인 미인계일까? 아니면 정말로 거대한 위협에 쫓기는 가련한 먹잇감일까? 어느 쪽이든 그는 이미 주사위를 던졌다. 그리고 이 게임의 승자는 반드시 자신이 되어야만 했다. 한편 서아는 자신이 머물게 될 방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한번 넋을 잃었다. 방이라기보다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하지만 창문은 특수 방탄 유리로 되어 있었고 문은 외부에서 잠글 수 있는 구조였다. 완벽한 감옥. 그녀는 지친 몸을 침대 위로 던졌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기도 혹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패배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방 안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소형 감시 카메라나 도청 장치가 있을 만한 곳, 그리고 노트북을 켤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와이파이 감시망의 사각지대. 그녀의 눈이 전문가처럼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강태하, 당신이 나를 구원한 천사든 나를 가둔 악마든 상관없어. 나는 반드시 내 목표를 이룰 테니까. 그리고 당신을 이용해서라도. 그녀는 살아남았다. 이제 감옥 안에서 시작될 그녀의 조용한 전쟁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다. 박진우 회장의 집무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최고급 크리스털 잿더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강태하라고 감히 그놈의 소굴로 기어 들어가. 그는 공항에서 놓친 암캐 한 마리가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드리기 힘든 맹수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들어갔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이서아가 가진 데이터는 그의 목숨줄이었다.
그리고 강태하는 그가 평생을 증오하고 넘어서고 싶어 했던 숙적이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강태하를 직접 공격할 순 없어. 그렇다면 그놈이 가장 아파할 곳을 쳐야지. 박진우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 섬뜩한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즉시 거액을 주고 고용한 해외의 용병 해커팀 탈론에게 연락했다. 목표는 은성그룹의 메인 서버다. 놈들의 금융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마비시켜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지옥을 보여줘. 그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은성그룹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혀 강태하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 그리고 극도의 혼란을 틈타 이서아라는 쥐새끼를 다시 사냥하는 것이었다. 그 시각 은성그룹 본사 지하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 NOC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에 온통 붉은색 경고등이 번쩍였고 시스템 경고음이 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외부로부터 동시다발적 디도스 공격입니다. 방화벽 3단계가 뚫렸습니다. 정체불명의 원 바이러스가 내부망으로 침투 중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은성의 보안팀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상대의 공격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은성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약점을 파고드는 치밀하게 계획된 디지털 폭격이었다. 강태하는 조 실장과 함께 관제센터 중앙에 서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철옹성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주먹을 쥔 그의 손등 위로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나 있었다. 대체 어떤 놈들이 조 실장이 낭패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번 공격으로 은성이 입게 될 손실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할 터였다. 한편 펜트하우스에 있던 이서아는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개조한 노트북 화면에는 은성의 보안팀이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입체적인 디지털 전쟁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공격 패턴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이건 내가 만든 프로토콜이야. 5년 전 그녀가 개발했던 차세대 보안 시스템의 소스코드를 변형시킨 공격이었다. 박진우가 그것을 훔쳐 무기로 만들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창조물이 파괴의 도구가 되어 날뛰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몸열감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나서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강태에게 완벽하게 드러내는 행위였다. 하지만 이대로 은성의 네트워크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엔지니어로서의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그녀와 박진우 사이의 전쟁이었다. 그래, 더 이상 숨어만 있지는 않겠어.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비상 네트워크 포트를 찾아내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타이핑이 아니었다. 마치 한 명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수백 명의 연주자를 지휘하듯 그녀는 수억 개의 데이터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면으로 공격을 막아내지 않았다. 대신 공격의 흐름을 역이용하여 적의 힘을 분산시키고 원바이러스의 자기복제 알고리즘에 미세한 오류 코드를 심어 자멸하게 만들었다. 관제센터의 보안팀은 경악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제3의 존재. 고스트가 나타나 시스템을 유린하던 해커들을 역으로 사냥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스트의 움직임은 우아하면서도 자비가 없었다. 해커들이 몇 시간에 걸쳐 쌓아 올린 공격 루트가 불과 몇 분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태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시얼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펜트하우스가 있는 건물의 꼭대기를 올려다보았다. 이서아는 마지막 방역을 개시했다. 그녀는 자신을 공격한 해커팀 탈론의 서버를 역추적하여 그들의 방화벽을 종이장처럼 찢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메인 화면에 짧은 메시지 하나를 남기고 유유히 빠져나왔다. 불장난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모든 공격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관제센터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안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강태하는 축배를 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관제센터를 빠져나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는 이서아의 방문을 노크도 없이 열었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서 막 한숨을 돌리고 있던 참이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승리자의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태하는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당신이었군.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서한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공항에서의 겁에 질린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제가 쓸모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총재님, 강태하는 그녀와 그녀 앞에 낡은 노트북을 번갈아 보았다. 그가 덫에 가둔 사슴인 줄 알았던 여자는 사실 누구도 길들이지 못한 한 마리의 흑표범이었다. 그의 의심은 이제 경외감과 지독한 호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힘의 균형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하는 자신의 방에 들어온 이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단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선 이서아를 지독할 만큼 집요하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고 집요했다. 대체 정체가 뭐지? 당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갈증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당신 같은 실력을 가진 여자가 평범한 이유로 공항에서 쫓기고 있었을 리가 없어. 당신이 저지른 일이 뭐지? 그의 질문은 굳게 닫혀있던 서아의 기억의 수문을 열어젖히는 반가쇠가 되었다. 그녀의 눈빛이 고통스럽게 흔들리며 시간은 끔찍했던 과거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몇 해 전 이서아는 IT 업계의 혜성처럼 떠오른 이노바테크의 최연소 팀장이었다. 그녀는 업계에 존경받는 경영자, 박진우 회장의 전폭적인 신뢰 아래 국가금융망 전체를 보호할 차세대 AI 보안 시스템 아이기스 에깃의 개발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에게 아이기스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기술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녀의 순수한 신념과 열정이 담긴 결정체였다. 문제는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견되었다. 시스템의 가상의 최대 부하를 걸어 테스트하던 중 그녀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미세한 데이터 손실률을 포착했다. 역면적6 1%도 되지 않는 사소한 오류. 모두가 무시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완벽주의자인 그녀는 밤을 새워 그 원인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과 마주했다. 그것은 오류가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백도어, 맥돌이었다. 아이기스는 국가금융망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방패를 여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를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다. 그리고 그 마스터키는 박진우 회장에게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방패로 국가의 심장을 겨누고 주가 조작, 불법 자금 세탁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아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사람이 사실은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악마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뭔가 오해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증거를 모아 직접 박진우 회장에게 찾아갔다. 그것이 그녀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 박진우는 그녀가 내민 증거들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박수를 치며 웃었다. 역시 이서아 팀장이야.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이걸 찾아내다니. 회장님, 이게 대체 선물일세. 박진우는 와인잔을 들며 미소 지었다. 이 위대한 계획에 자네를 동참시켜 주겠다는 거야. 우리가 이 나라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걸세. 자네와의 천재적인 머리라면 내 옆에서 더 큰 세상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서아는 경악했다. 그는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했다. 저는 괴물이 될 생각 없습니다. 당장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 순간 박진우의 인자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뱀처럼 차갑고 잔혹한 본성이 드러났다. 어리석긴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그는 자신의 모니터를 돌려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아이기스 시스템의 백도어를 만들어 해외의 블랙마켓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이 떠 있었다. 그녀가 박진우와 대화하는 동안 그의 팀은 이미 모든 증거 조작을 마친 후였다. 자네는 이제 국가 기밀을 팔아넘기려 한 산업 스파이야. 선택하게 조용히 사라져서 평생 그림자처럼 살아가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넘겨져 감옥에서 평생을 썩든가. 그의 눈은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결코 살려둘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것이 그녀의 필사적인 도주가 시작된 이유였다.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온 서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가 고통스러운 기억과 싸우고 있을 때 강태하의 서재에서는 조 실장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서아, 과거 이노바테크의 아이기스 프로젝트 총괄 팀장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는 천재로 불렸다고 합니다. 조 실장은 두꺼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발표를 한 달 앞두고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로 긴급 수배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가 범인이다라고 광고라도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강태하는 보고서를 말없이 넘겨보았다. 파일에 첨부된 몇 해 전에 앳되고 총명해 보이는 이서아의 사진, 그리고 공항에서 마주쳤던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은 듯한 지친 얼굴.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천재적인 재능, 국가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그의 숙적인 박진우. 그는 이제야 공항에서 그녀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그녀의 눈동자에서 보았던 절박함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포식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어 떼에게 쫓기던 상처 입은 가젤이었다. 강태하는 보고서를 덮었다. 그의 얼굴에서 의심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여자를 보호하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숙적, 박진우가 감히 자신의 영역 안으로 손을 뻗어 그의 소유물에 상처를 입히려 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재능 있는 인재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에 대한 강자로서 느끼는 기묘한 의무감이었다. 조 실장, 네, 총재님, 지금부터 이서아 씨에 대한 모든 감시를
보호로 전환한다. 그리고 박진우의 모든 것을 다시 긁어모아 그놈이 이서에게서 뭘 원하는지, 그 아이기스라는 프로젝트의 진짜 실체가 뭔지 샅샅이 파헤쳐 그의 싸움에 이제 새로운 명분이 생겼다. 펜트하우스에서의 며칠은 숨막히는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강태하는 이서에게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한시도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대하는 학자의 집요함과도 같았다. 서아는 그의 시선 아래 마치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나비가 된 기분이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며칠간의 침묵 끝에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서재에 있는 강태하를 찾아갔다. 제가 가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방역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최소한의 장비가 필요해요. 이곳에선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건 뭐든 말해. 내일 아침까지 이 방으로 가져다 주지. 아니요, 제가 직접 가야 합니다.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만져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선한 공기도 좀 필요하고요. 그녀의 마지막 말에는 약간의 도발이 섞여 있었다. 강태하는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뜻밖의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조 실장과 경호팀을 붙여주지. 내 시야에서 10m 이상 벗어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것은 허락이자 동시에 경고였다. 다음 날 서아는 10여 명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용산 전자상가를 찾았다. 며칠 만에 맞는 바깥 공기는 달콤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철벽 같은 경호의 벽은 여전히 그녀를 죄수처럼 느끼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박진우의 덫이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박진우는 강태하의 펜트하우스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가 제 발로 밖으로 나올 때를 집요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복잡한 전자상가는 흔적 없이 사람 하나를 납치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서아가 한 전문 부품 상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감각이 미세한 위화감을 포착했다. 손님을 가장한 채 자신들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몇몇 남자들, 귀에 꽂힌 무선 이어피스, 그리고 상점 주인의 눈빛에 서린 부자연스러운 긴장감. 내어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경호팀장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상황이 이상해요. 모두 정신 차려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방에서 괴한들이 덮쳐왔다. 그들은 평범한 조폭이 아니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용병들이었다. 순식간에 전자상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하의 경호팀은 최정예였지만 적들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일반인들을 방패 삼아 교묘하게 공격해왔다. 서아는 전투 요원이 아니었지만 결코 나약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혼란의 와중에도 침착하게 주변 지형을 이용했다. 그녀는 거대한 스피커를 발로 차 적의 진로를 막고 소화기를 터뜨려 시야를 가렸다. 그녀의 빠른 판단력은 경호팀이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어주었다. 하지만 적들의 목표는 오직 그녀 하나였다. 경호팀이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사이 상점 내부에서 튀어나온 2명의 괴한이 그녀를 낚아채려 했다. 경호팀장이 그녀를 보호하려다 팔에 깊은 자상을 입고 쓰러졌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괴한의 손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채려는 순간 그녀는 진열장에 있던 고압의 납땜인두를 집어들어 그의 팔을 향해 휘둘렀다. 악! 살이 타는 냄새와 함께 남자의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살아남기 위한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상점 밖에서 수십 명의 검은 양복들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상황을
원격으로 보고받고 있던 강태하가 보낸 지원 병력이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괴한들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연기처럼 흩어졌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한은 온몸을 떨고 있었다. 죽음의 공포가 뒤늦게 몰려왔다. 강태하의 얼굴은 분노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부상당한 경호팀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그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선 듯 했다. 그는 서하의 앞에 섰다. 이제 그만하지. 그의 목소리는 지독할 만큼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다. 더 이상의 비밀도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아. 박진우는 당신에게 대체 어떤 존재고 그놈이 내게 전쟁을 선포하면서까지 당신에게서 되찾으려는 게 대체 뭐야? 전부 말해. 그의 눈은 그녀의 모든 변명을 꿰뚫어 볼 듯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한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쪽짜리 진실로는 이 남자를 설득할 수도,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이기스 프로젝트의 진실, 박진우가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 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자신이 가진 데이터가 왜 박진우의 목숨줄을 쥔 무기인지를 모두 털어놓았다. 강태하는 모든 이야기를 말없이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눈동자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가 조 실장을 통해 조사했던 모든 파편들이 그녀의 고백으로 인해 하나의 완벽하고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한은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그의 마지막 말을 기다렸다. 강태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지금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감시자와 수감자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한 신뢰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우리는 파트너다. 당신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는 군대를 가지고 있지. 함께 그놈을 사냥한다. 불안했던 동맹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선전포고와 함께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제 먹잇감의 방역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강태하의 선전포고 이후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은성그룹의 가장 비밀스러운 전쟁지휘 본부가 되었다. 거대한 화이트보드에는 박진우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과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수십 개의 모니터는 전 세계의 금융시장과 데이터 서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교활한 놈입니다. 자신의 흔적을 절대 남기지 않죠. 모든 불법 자금은 최소 7개 이상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됩니다. 이서아가 화면에 복잡한 계좌 흐름도를 띄우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며칠간의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완벽한 시스템에도 허점은 있기 마련이죠. 저는 그가 이용하는 자금 세탁 루트의 알고리즘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냈어요. 이 패턴을 역추적하면 그의 자금이 모이는 최종 종착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강태하는 그녀의 분석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의 천재성에 대한 감탄과 파트너로서의 굳건한 신뢰가 엿보였다. 시간은 내가 벌어주지. 그는 조 실장을 호출했다. 이노바테크의 주거래 은행인 스위스 국립은행의 부실 채권을 전부 매입해 그리고 박진우의 핵심 자회사인 이노바 솔루션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알겠습니다. 총재님, 하지만 전면전이 될 겁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 강태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서에게 은성그룹의 모든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보안 카드와 한도 없는 법인 카드를 건넸다. 이건 선물이 아니야.
투자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그의 말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서한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공동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완벽한 이중주와도 같았다. 서한은 디지털 세계의 유령이 되어 박진우의 검은 돈 제국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케이맨 제도의 유령 계좌가 모습을 드러냈고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가 벗겨졌다. 그녀는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그녀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진실을 읽어내는 고고학자이자 암호화된 장부 뒤에 숨겨진 범죄를 심판하는 판사였다. 동시에 강태하는 현실 세계의 포식자가 되어 박진우의 숨통을 조여갔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박진우의 자회사들이 저지른 작은 비리들을 터뜨려 주가를 폭락시켰고 막대한 자금력으로 그의 핵심 개발 인력들을 2배의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했다. 그의 공격은 치밀하고 무자비했다. 박진우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사방에서 몰아치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았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치열한 전략 회의가 끝나고 잠시 커피를 마시며 쉬는 시간.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곤 했다. 어느 날 새벽, 코드를 분석하다 소파에서 잠이 든 서아의 어깨 위로 강태하는 자신의 재킷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평소의 날카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가녀린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낯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또 다른 날에는 서아가 마침내 박진우의 자금 세탁 루트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는 서버를 찾아냈을 때였다. 그녀가 환호성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자 바로 뒤에 서 있던 강태하와 눈이 마주쳤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군. 그가 처음으로 보여준 순수한 감탄의 말에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의 심장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설렘에 두근거렸다. 그들의 계약 결혼이라는 껍데기 아래 진짜 파트너로서의 유대감과 서로를 향한 이끌림이 자라나고 있었다. 한편 박진우는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들로 그의 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고 예리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었다. 강태야, 그놈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이건 마치 그의 뇌리에 한 여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서아,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 계집년이 강태에게 붙어서 내 정보를 불고 있는 거야. 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생존 투쟁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어둠의 세계와 연결된 비밀스러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목표가 있다. 여자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난번처럼 납치 따위의 시시한 장난은 필요 없어. 이번에는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자신을 옥죄어오는 위협에 궁지에 몰린 쥐는 마침내 독사를 부르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서아와 강태하의 방역은 박진우의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두 사람이 밤낮으로 협력한 결과 마침내 박진우의 모든 검은 돈이 흘러들어가는 최종 목적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승리가 눈앞에 와 있다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펜트하우스를 감돌았다. 이것만 뚫으면 끝나요. 박진우가 지난 10년간 축적한 모든 비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수 있어요. 서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하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싸운다는 것에 대한 기묘한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사냥감을 코너로 몰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사냥감의 가장 교활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박진우는 이미 패배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강태하와 이서아의 협공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자신이 무너지더라도 강태하를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는 강태하가 가장 신뢰하는 측근 중 한 명인 은성그룹이 법무팀장 최 변호사를 비밀리에 매수했다. 최 변호사는 강태하의 집안에서 대대로 후원해 온 인물이었지만 내면에는 그에 대한 깊은 열등감과 시기심을 품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의 그늘진 욕망을 파고들었다. 박진우는 최 변호사를 통해 강태하가 이서아를 이용해 자신의 회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흘렸다. 그는 서아가 해킹한 데이터의 일부를 교묘하게 편집하여 마치 강태하가 불법적인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서아가 과거 산업 스파이로 몰렸던 전력은 그녀를 이 모든 범죄의 유력한 공범으로 만드는데 완벽한 재료가 되었다. 승리를 눈앞에 둔 그날 오후였다. 서재에서 마지막 데이터를 분석하던 두 사람에게 조 실장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총재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는 모든 방송사가 내보내는 긴급 속보가 떠 있었다. 속보 검찰. 은성그룹 강태하 총재주가 조작 혐의로 정역 압수수색, 출국 금지 조치, 금융감독원에서 총재님의 모든 개인 계좌와 그룹 계좌에 대한 동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팀이 지금 이 건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태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함정에 빠진 것이다. 박진우가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대신 국가라는 거대한 칼을 이용해 자신을 베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이름과 제국이 한순간에 범죄의 소굴로 낙인 찍혔다. 서아 씨, 경호팀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방금 서아 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이제 이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안전한 요새가 아니었다. 곧 들이닥칠 검찰의 손에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어떻게 하죠? 서아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5년 전의 악몽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의 눈은 절망이 아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위기감은 그의 잠자던 야성을 깨웠다. 조 실장, 네, 총재님, 비상 통로를 개방해. 5분 주지. 5분 안에 우리를 여기서 빼내. 그는 서아의 손목을 붙잡았다. 어서. 두 사람은 조 실장의 안내를 받아 서재의 비밀 책장 뒤에 숨겨진 비상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는 것과 거의 동시에 현관문 밖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상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지하 4층 비밀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조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번호판도 없는 평범한 국산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하와 이서아는 채 올라탔다. 조 실장은 두 사람에게 두툼한 현금 봉투와 여러 개의 대포폰을 건넸다.
총재님, 몸 조심하십시오. 제가 밖에서 어떻게든, 아니, 자네는 남아서 수습해. 내가 모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하고, 어떻게든 그룹의 피해를 최소화해. 이건 명령이야. 강태하는 조 실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총재가 이제는 이름 없는 도망자가 되어 어둠 속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를 뒤로 하고 그들은 끝을 알 수 없는 도주를 시작했다. 강태하가 가진 모든 힘과 돈, 그리고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옆자리에 앉은 한 여자와 그녀가 가진 진실의 데이터뿐이었다. 그는 옆자리의 서아를 흘깃 보았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기보다 오히려 강철 같은 의지로 빛나는 눈으로 앞을 보고 있었다. 강태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보니 내가 당신 세상으로 들어온 셈이군. 그의 말에 서아가 그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환영해요. 총재님, 제 세상에서는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요. 반드시 되갚아주죠. 강태하가 운전하는 차는 몇 시간을 달려 도시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진 동해의 한적한 해안도로에 멈춰 섰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수십 년은 버려진 듯한 낡은 어촌 마을의 작은 별장이었다. 강태하의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세상에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 여기서 지낼 건가요? 서아는 낡고 허름한 별장의 모습에 조금 놀라 물었다. 적어도 박진우의 돈과 권력은 이곳까지 닿지 못할 테니 강태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함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 삐걱거리는 낡은 마룻바닥, 그리고 두 사람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고요. 그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해야만 했다. 역할의 반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평생을 누군가의 시중을 받으며 살아온 강태하는 이 원시적인 환경에서 완전히 무력했다. 그는 먼지 쌓인 발전기를 켜려다 온몸에 검댕만 묻혔고 장작을 패려다 도끼를 부러뜨릴 뻔했다. 그때 서아가 나섰다. 비켜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그녀는 공대생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몇 번의 시도 끝에 낡은 발전기를 고쳐 별장에 불을 밝혔다. 그리고 근처 숲에서 주워온 마른 나뭇가지로 능숙하게 불을 피우고 남은 식재료만으로 간단하지만 맛있는 수프를 끓여냈다. 강태하는 말없이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그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그는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 같았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낯선 감각과 함께 굴욕감이 아닌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의 작고 다부진 뒷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그녀의 무엇을 보고 있었던가 생각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서아였다.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뭐가 그렇게 모든 걸 의심하고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여. 강태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며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던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재벌가의 후계자로 태어나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 못했던 어린 시절, 친구라고 믿었던 이들의 배신, 가족들의 끝없는 견제와 암투. 그는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았지만 그 대가로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스스로 거세해야만 했다. 나는 평생을 이기기 위해 살아왔어. 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으니까. 그래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도 당신을 이겨야 할 또 다른 게임의 변수라고만 생각했지. 그의 고백에
서아는 연민을 느꼈다. 그녀 역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오직 코딩이 좋아서 밤을 새웠던 학창시절.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순수한 꿈을 안고 입사했던 이노바테크. 그리고 박진우라는 악마를 만나 그 모든 꿈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에 대해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총재와 도망자가 아닌 강태하와 이서아라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다음 날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다. 낡은 별장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이 흔들렸고 두 사람은 꼼짝없이 별장 안에 갇혔다. 거친 파도 소리와 빗소리가 세상과 그들을 완벽하게 단절시켰다. 서아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선반에서 발을 헛디뎌 팔에 상처를 입었다. 그녀의 작은 비명에 강태하가 달려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구급 상자를 가져와 서툰 솜씨로 그녀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의 커다랗고 투박한 손길이 상처에 닿았을 때 서아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픔 때문이 아니었다. 당신 손 상처투성이군. 그가 그녀의 손에 남은 작은 흉터들을 보며 말했다. 용산 전자상가에서 싸우다 생긴 상처와 지난 몇 년간 고생하며 살아온 흔적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상처 입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모든 경계심이 무너져 내린 서로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강태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고 서아는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입술이 닿았을 때 그것은 5년 전의 격정적인 하룻밤과는 완전히 다른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듯한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폭풍이 지나가고 며칠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던 평화와 깊은 유대감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공유한 세상에 단 둘뿐인 동지였다. 어느덧 폭풍이 지나간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져 있었다. 두 사람은 별장 앞 해변에 나란히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순 없겠지. 서아가 먼저 말했다. 그래. 강태하가 대답했다. 그의 눈은 다시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이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야. 서아가 그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도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폭풍 속의 안식처는 두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폭풍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닷가에서의 짧은 평화는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두 사람은 조 실장이 은밀하게 마련해준 위성 전화를 통해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접했다. 박진우가 곧 서울에서 열릴 아시아 금융 서밋 AFS의 기조 연설자로 선정되었다는 뉴스. 그가 금융 보안의 미래라는 주제로 연설을 한다는 소식에 서아는 냉소를 터뜨렸다. 이것보다 완벽한 무대는 없어요. 그녀의 눈이 결의로 빛났다. 그가 가장 빛나는 그 무대에서 그를 가장 처참하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서밋의 모든 방송과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을 장악하여 박진우의 연설을 그의 범죄를 고발하는 증거 발표회로 바꿔버리는 것. 가능하겠나 지금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 강태하의 물음에 서아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에게는 아직 강태하라는 이름과 당신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내겐 이 노트북 하나면 충분해요. 그들은 조 실장의 도움을 받아 서울로 잠입했다.
그들의 새로운 지휘본부는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낡은 인쇄소 지하에 마련된 첨단 장비로 가득 찬 비밀 벙커였다. 서밋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강태하는 조 실장을 통해 서밋의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과 인력 배치도, 내부 통신망 구조 등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박진우의 경호팀 동선과 취약점을 분석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물리적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서한은 디지털 세계의 전장에 있었다. 그녀는 서밋의 보안 네트워크에 침투하기 위해 수십 개의 가상 서버를 경유하며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철벽 같았던 방화벽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낸 그녀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시스템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박진우가 연설할 바로 그 순간 그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그녀가 만든 진실 폭로 영상으로 바꿔치기 할 완벽한 프로그램을 심어두었다. 마침내 서밋 당일 퀘익스 컨벤션 홀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금융계의 거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박진우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승리자의 얼굴로 연단에 섰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덮었고 강태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믿었다. 이제 세상은 자신의 발 아래에 있었다. 그는 금융윤리와 투명성에 대해 위선으로 가득 찬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비밀 벙커 안. 강태하와 서한은 숨을 죽인 채 노트북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조 실장은 행사장 곳곳에 강태에게 끝까지 충성을 맹세한 소수의 경호팀을 잠입시켜둔 상태였다. 박진우의 연설이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었다. 그래서 미래의 금융은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아가 엔터키를 눌렀다. 박진우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순간적으로 암전되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당황한 박진우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스크린에는 그의 얼굴 대신 섬뜩한 제목이 떠올랐다. 이노바테크 회장 박진우의 진실. 곧이어 서아가 제작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아이기스 프로젝트의 백도어 설계도. 그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천억 원의 자금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전화로 이서아를 처리하라고 명령하는 선명한 음성 녹음 파일까지. 동시에 행사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과 참석자들의 휴대폰과 태블릿 PC로 긴급 박진우 회장 비리 증거 자료 전체본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강제 전송되었다. 완벽한 디지털 쿠데타였다. 당장 꺼 저거 끄란 말이야. 박진우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방송 시스템은 이미 서아의 손에 넘어간 후였다. 그의 추악한 진실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장내가 아비규환으로 변한 그때 컨벤션 홀에 정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도망자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 은성그룹의 총재 강태하였다. 그의 뒤를 따르는 조 실장과 경호팀이 순식간에 박진우의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행사장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했다. 강태하는 성큼성큼 연단 위로 올라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진우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는 잠시 장내를 둘러본 뒤 나지막하지만 모두의 귀에 박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우 회장께서 신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박진우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배신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보시지. 박진우,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행사장 안으로 검찰 특수수사팀이 들이닥쳤다. 조 실장이 서밋이 시작되기 직전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의 익명으로 제보했던 것이다.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린 박진우의 얼굴 위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내렸다. 5년간 이어진 추격과 도주, 그 지독했던 싸움에 화려한 막이 내리는 순간이었다. 아시아 금융 서밋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폭로극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박진우와 그의 공범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고, 아이기스 게이트는 연일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태하의 혐의는 완벽하게 벗겨졌고,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악을 스스로 처단한 영웅적인 경영자로 추앙받았다. 이서아, 그녀의 이름 역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산업 스파이가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를 세상에 알린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이자 세계적인 수준의 천재보안 전문가로서였다. 강태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그녀의 모든 누명을 벗겨주고 그녀가 이노바테크 시절 이룬 모든 업적을 세상에 공표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은성그룹에 신설될 차세대 기술연구소의 소장직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그녀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펜트하우스 서재를 가득 채웠던 전쟁의 흔적은 사라지고 다시 원래의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숨 막히는 긴장감이 아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어색한 침묵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진우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진 이상 그녀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는 없었다. 서아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은 그녀의 능력을 원했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처럼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가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있을 때 강태하가 방으로 들어왔다. 어디 가려고?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세상을 호령하던 총재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사랑하는 여자가 떠날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계약은 끝났으니까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서아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강태하는 그녀의 가방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는 서재로 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혼인 계약서를 가져왔다. 그는 서아의 눈앞에서 그 계약서를 북북 찢어버렸다. 이건 생존을 위한 계약이었어.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다. 이제 평생을 위한 계약을 하고 싶어.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은성의 총재가 한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공항에서 그녀가 그를 올려다보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완벽한 역전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서아 씨, 공항에서 당신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나와 결혼해달라고 했지. 이제 내가 당신에게 청혼하지.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없는 내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 당신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내 인생에 뛰어들었던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 공항에서의 그 황당한 프로포즈는 내 인생 최고의 도박이었고 나는 상상도 못할 만큼 큰 것을 얻었지. 그러니 제발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줘.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왔지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다. 그녀를 쫓던 지독한 악몽도, 그녀를 옥죄던 계약도 이제 모두 끝났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답을 했다. 네, 좋아요. 강태하 씨, 1년 후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화려한 행사가 아닌 그들의 펜트하우스에서 가장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채 조촐하고 따뜻하게 치러졌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었지만 가장 신이 난 것은 조 실장이었다. 그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제가 평생 총재님을 모셨지만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라고 중얼거려 하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서아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강태하의 곁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부케 대신 그녀가 직접 코딩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빛나는 작은 LED 패널이 들려 있었다. 강태하는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공항에서 아무나 골라 결혼했던 소녀. 그녀는 총재를 만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알아봐주고 자신의 손을 잡아준 단 한 사람. 자신의 운명을 만난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제국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던 총재. 그는 자신에게 뛰어든 무모한 소녀 덕분에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결혼은 더 이상 도박이나 계약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가장 완벽한 약속이었다.